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매일경제 1면입니다. 더 세진 탄소 감축 당정 53에서 61%로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어제 있었던 고위 당정회의, 여기에서 2035년까지 감축할 온실가스 목표가 확정이 됐습니다. 2018년 배출량 기준으로 해서 53에서 61%로 감축하겠다라고 한 건데, 처음에 논의됐을 때는 분명 최대 감축량이 60%였었는데 이보다도 1%포인트 더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당정에서 강행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크다라는 건데, 산업부의 반발이 상당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강행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내일 있을 국무회의에서 결정이 최종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 기사 볼까요? 경향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증시 부양에 초점, 최고세율 25%로 가닥을 잡았다라는 소식입니다. 어제 있었던 이 고위 당정 탄소 배출량 감소 말고 지금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처음에 35%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증시 부양에 초점을 맞춰서 최고세율을 25%로 하기로 가닥을 좀 잡았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땠느냐라는 거죠. 여기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연간 2천만 원까지는 금융소득으로 해서 14% 세율을 매기고, 이게 2천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해서 최고 45% 누진 세율을 맞았었는데, 앞으로는 배당만 따로 떼서 이 과세를 하고 여기에 최고 세율도 25%로 낮추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증시가 지금 현재 이 외인이 떠나고 개미가 받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요 상황에서 잠시 뒤에 9시에 오늘장이 열리면 이 소식에 개미들이 또 어떻게 반응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시한 만료 7분 전 대장동 항소 불가. 네, 지난달 31일에 대장동 1심 판결이 나왔었죠. 그때 5명 모두 다 법정 구속은 됐습니다만 검찰의 구형이 다 받아진 건 아니고, 사실 일부 무죄 판단이 있었는데 검찰이 항소 시한인 일주일이 끝나는 지난 7일 금요일 자정까지 항소를 하지 않았었다라는 겁니다. 왜 안 했느냐를 봤더니 여기 나와 있죠. 시한이 만료되기 7분 전에 대장동 항소하지 마세요라는 검찰 수뇌부의 판단이 있었다라는 게 수사팀의 지금 얘기입니다.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볼까요? 이 항소 포기로 인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논란까지 번지고 있다. 대체 그럼 검찰 수뇌부는 수사팀이 만장일치로 항소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하지 마세요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거냐? 외압이 있었던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주말 동안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 잠시 뒤에 저희가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세계일보입니다. 매몰 1명 추가 수습, 4,6호기도 해체에 돌입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이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나흘째였던 어제 드디어 이 구조하다가 숨진 근로자 1명의 시신이 추가로 수습이 됐습니다. 저희가 금요일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구조를 하던 중에 숨졌다라는 말씀을, 이 안타까운 소식을 좀 전했었는데 이 시신이 어제서야 최종 수습이 됐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 무너져 내린 구조물이 많아서 지금 여기 나와 있죠. 4호기, 6호기 양옆에 있는 다른 보일러 타워도 아예 해체를 하고 추가적인 구조 작업을 또 진행을 하려고 이 결정을 하긴 했는데, 문제는 이 1명 추가 수습을 했다고 해도 아직 4명이나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바로 어제 이 추가로 수습된 시신 앞에 이 마지막 가는 길 경례를 하고 있는 우리 구조대원들의 모습입니다. 네, 어제의 상황 잠깐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네, 보는 우리도 억장이 무너지는데 유족들은 오죽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로써 사망자는 3명, 그리고 아직 이 4명은 잔해에 파묻혀 있는 상황인데 이 4명 중에서도 2명은 현재 어디에 있는지 위치조차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골든타임을 좀 떠나서 기적이 일어나길 간절히 좀 기원을 해봅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항명대 방탄입니다. 무슨 얘기냐? 기사 같이 보시죠.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네. 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포기를 하면서 이 후폭풍 어제 휴일이었는데도 여야가 이 사안을 두고 강하게 맞붙었습니다. 그 목소리 먼저 들어보고 오시죠. 법무부는 즉시 감찰에 나서야 합니다. 조직적 항명에 가담한 강백신 검사 등 관련자 모두에게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분명합니다. 한 줌도 되지 않는 친윤 정치검찰들의 망동입니다. 이 대장동 수사팀이 지금 하는 조직적 반발에 이게 검찰의 행태라면 국정조사 해야죠. 청문회 해야죠. 상설특검 해야 됩니다. 저희 민주당이 오케이 이거 받겠습니다. 대통령실에도 묻겠습니다. 대장동 비리 항소를 포기하라는 외압을 행사했습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국민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경우 고발이라든지 탄핵감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부터 상의를 해서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어제 주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야 지도부가 일괄 다 기자간담회를 자처를 했습니다. 나온 얘기 청문회, 국정조사, 탄핵, 법적 조치 등등 굉장히 나올 수 있는 센 단어는 다 나왔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보신 것처럼 여당은 항명이다. 야당은 이거 방탄을 위한 외압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 과정을 좀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같이 볼까요? 수사팀 전원 항소 필요. 이게 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지검장 결재가 났는데 마감 7분 전에 안 됩니다라고 불허가 떨어졌다라는 거죠. 여기 좀 이 포기 과정을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10월 31일, 지난달 31일에 1심 판결이 나왔었죠. 1심 판결에서 나왔습니다만 이때 물론 법정 구속은 다 됐지만 액수 산정이 어려워서 가중처벌, 특경가법은 아니고 그냥 일반 형사상법 이 배임으로 갔고 428억 제공 약정은 사실이지만 뇌물은 아니다라는 판단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일부 인정이 안 된, 검찰의 주장이 인정이 안 된 거에 대해서 11월 3일 수사공무팀은 만장일치로 항소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5일 중앙지검 수뇌부도 이 오케이 하고 대검에 승인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6일 오후 이 대검이 중앙지검에 추가적으로 법리 검토를 더 해봐라라고 얘기를 했고 7일이 마감 시한이었었죠. 7일 자정까지. 그런데 7일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에 중앙지검장 그리고 4차장 검사가 최종 항소하자라고 결재가 끝났는데 저녁 7시 30분에 대검에서 재검토를 요구하고 항소를 불허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밤 10시 20분경에 이때까지 결론이 나지 않아서 항소장을 일단 들고 결론이 나면 바로 제출을 하려고 중앙지검 실무진은 법원에서 대기를 했고 11시 20분쯤에 수사팀에 나온 얘기가 대검에서 불허해서 어쩔 수가 없다라는 얘기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십시오라고 수사팀이 얘기를 했고 최종 11시 53분에 이 정진우 지검장이랑 통화한 다음에 수사팀의 검사장이 불허했다. 최종 통보가 내려졌다. 이때가 밤 11시 53분. 자정을 7분, 항소 시한인 자정을 7분 남기고 떨어진 결과였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새벽 4시에 나왔던 게 바로 수사팀이 우리는 만장일치원의 수뇌부가 막았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여기에 여당은 항명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대검은 항소를 막은 이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항소 포기 이후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가 유죄로 인정이 됐다. 그리고 구형보다 중형이 더 중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항소의 실익이 없다. 항소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일부는 구형보다 중형이 선고된 사람이 대체 누구냐 보겠습니다. 구형과 최종 1심에서 선고가 난 이 상황이에요. 검찰 구형 김만배 징역 12년 추징금 6천억. 그런데 징역 8년에 428억. 남욱 7년이었는데 4년이 선고됐고요. 10년이 정영학 회계에서 10년이었는데 5년이 선고가 됐고 유동규 7년이었는데 8년이 선고가 됐고 추징금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정민용 변호사도 5년을 구형을 했는데 6년에 추징금 3억 2,200여만 원이 선고가 됐다. 여기가 추가적으로 구형보다 더 중형이 나오지 않았느냐라는 게 대검의 지금 얘기인 거죠. 윤주진 위원님, 5명 중 2명은 지금 구형보다 확실히 대검 말처럼 더 세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항소할 이익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이거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유동규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모두 다 알다시피 상당히 검찰 수사에 협조적이었고요. 김만배 씨 일당과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을 등을 둘러싼 혐의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그 유죄 사실을 증명해왔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검찰이 나름의 어떤 배려 차원에서 구형을 고려했을 것이고요. 여기에 오히려 법원은 이제 그러한 검찰과 유동규 씨의 어떤 협조적 관계를 배제한 상태에서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다면 나머지 정말 중요한 키맨이라고 할 수 있는 김만배 씨와 그다음에 이 대장동 게이트의 설계자라 불리는 남욱 변호사 등에 대해서는 오히려 형량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이것은 항소를 포기할 수 있는 명분이 전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수사팀의 의견대로 적극적으로 항소를 해서 더 많은 구형량에 준하는 그런 형량을 얻어내야 하는 그러한 필요성을 오히려 입증하는 부분이죠. 대검이 이제 국민에게 상당히 기만적인 그런 해명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좀 들어보면 오히려 검찰에 협조적이고 사안의 실체를 밝게 노력한 사람들이 더 중형을 받았지 다른 사람들은 더 핵심인 사람들은 낮게 받지 않았느냐라는 얘기거든요. 김진욱 대변인님. 그래서 유동규 또는 정민용 이 두 분에 대해서 검찰이 봐주기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원래 죄에 따른 합당한 처벌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검찰이 얘기하는 소위 구형량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구형량보다 법원의 판단이 더 높았다, 가중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너무 죄를 가벼이 여긴 거 아니냐라는 비판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이 검찰이 밝힌 것처럼 항소의 실익이 없다고 하는 것, 특히 그중에서도 검찰 내부에서 항소 기준이라는 게 그동안 이 사건 외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돼 왔던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는 뭐 3분의 1 이상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평균적으로 2분의 1 이상이 안 됐을 때 그때 항소한다라는 내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좀 전에 나왔던 것처럼 그 김만배 씨는 3분의 2가 나왔고요. 남욱 변호사 또는 정영학 회계사 같은 경우에도 2분의 1 이상씩이 다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이 그 검찰 내부의 항소 기준에 부합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항소를 안 한 것이 잘못됐다라고만 과연 주장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한번 판단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히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검찰이 유동규, 정민용 두 사람에 대해서 원래 받아야 할 죄보다 너무 약하게 때렸다는 방증으로 볼 수도 있는 건데 이걸 왜 역으로만 해석을 하느냐라는 취지의 얘기예요. 아까 말씀 중에 나왔죠. 지금 어쨌거나 구형량보다 선고가 뭐 3분의 1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 누구냐? 서영교 의원입니다. 서영교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같이 볼까요? 대검찰청 예규 제14조 항소 기준에는 일반 사건인 경우 구형량보다 선고가 3분의 1 미만인 경우 그리고 중요 사건인 경우 2분의 1 미만일 때 항소라고 돼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내규 제14조 항소 기준을 찾아봤더니 다음 볼까요? 항소 기준. 네.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입니다. 이걸 같이 보면 형종, 무기, 유기, 벌금 요 형종 자체가 좀 달라질 경우에 항소를 할 수 있고 형종이 동일하지만 구형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 그리고 원칙적으로 항소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요 2분의 1면 원칙적으로 항소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중대범죄는 구형의 3분의 2 미만이면 해야 된다라는 요 부분이 있었으면 사실 요 네 개를 저희가 통으로 다 꼼꼼히 볼 수는 없지만 지금 보이는 바로 저 부분이에요. 지금 쭉 보면 이게 여러 번의 좀 이 개정이 이루어지긴 했습니다만 일단 3분의 1은 아니었고 이 일반 사건 2분의 1, 중대범죄면 3분의 2 미만이라는 건데 요거 약간 지금 서영교 의원의 얘기랑 살짝 다른데 김광삼 변호사님 검사 출신이신데 내규상 뭐가 맞는 겁니까? 일단 대검이 네. 구형 때문에 항소 포기 대상이 나오는데 저는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5명인데 네. 주범 3명이 더 낮게 나왔잖아요. 네. 대검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영교 의원은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중대범죄잖아요, 이건. 대한민국 최고의 중대범죄 아니에요? 그 구형의 3분의 2 미만인 경우에는 항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네. 이거 자체를 2분의 1로 줄여버리고 다른 사건은 또 일반 사건을 3분의 1로 조작을 한 거잖아요. 저거 공부하고 애교 14조 보고 이 얘기를 해야죠. 보지도 않고 저런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근데 우리가 구형만 갖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구형해도 사실은 중대 사건이기 때문에 5명 주범 중에서 3명은 항소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형도 구형이지만 무죄가 나왔잖아요. 일부 무죄가. 네. 일부 무죄가 나온 사건은 검찰은 무조건 항소를 해요. 근데 이 사건은 일반적인 무죄가 나온 사건과 다르게 엄청난 대형 사건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배임과 관련된 부분이지 뇌물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법리적인 해석이 검찰하고 법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건은요. 기계적 항소가 아니고 무조건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지검에서도 공판검사, 수사검사들이 만장일치로 항소해야 한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항소해야 할 사건을 마치 뭐 구형량보다 높게 나왔네 어찌네 그러한 잘못된 거짓의 명분을 들어가지고 항소 포기가 마치 제대로 된 것처럼 그렇게 사실은 언급을 하면 안 되는 거고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윤전단 특정 때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주기현 판사가 항고 안 했다고 얼마나 난리쳤습니까? 네. 이거 똑같은 거예요. 전 정권이 했던 것들을 이렇게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역시 100% 항소할 사건을 안 한 거잖아요. 그 문제가 있는 건데 지금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제 검찰 자체의 수사팀이랄지 뭐 100% 관례랄지 규정위에서 해야 하는데 안 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왜 이걸 막았느냐? 이건 검사에 대해서 상설특검을 할 게 아니고 네. 이걸 막은 거에 대해서는 특별검사해서 이건 사안을 밝혀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말씀 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 때 구속 취소된 거 왜 항고 안 했느냐고 그때 논란되지 않았느냐. 그때랑 지금이랑 뭐가 다르냐. 해야 할 거를 하지 않은 그 이 무의 자체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당연한 것이고 좀 잘못이다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거는 이 항소를 당연히 해야 될 게 일부 무죄가 나지 않았느냐라는 건데 이번 항소 포기로 무죄가 난 부분이 뭔지를 좀 보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 거죠. 지금 일단 1심 판단에서 이 부분 특경가법상 배임입니다. 금액이 크면 특정 경제가중처벌법상으로 다루죠. 그렇게 해서 배임 금액이 좀 크다라는 거 한 5천억 가까이. 근데 이게 무죄가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직무상 비밀 이용해서 이해충돌 방지 관련해서도 무죄 혹은 면소가 이번에 항소 포기로 확정이 됐고요. 이 김만배 이 5억 원 주고 했다는 요 뇌물로 지금 보고 있는 요 부분도 뇌물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죠. 그리고 유동규가 남욱한테 요걸 받았다라는 이 특가법상 뇌물 요것도 무죄가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항소를 포기를 하면 1심에서 더 나아갈 수는 없죠. 여기에서 피고인들만 항소를 했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주장, 이 피고인들만 이 항소한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 형량이 낮아지면 낮아져지 더 높아질 수는 없는 거고 검찰의 주장은 지금 1심 난 것에서 위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가 아예 확정이 됐다라고 보는 건데 근데 야권에서는 이 무죄가 된 혐의 중에 특히 뭘 보고 있느냐 요 배임죄, 특경가법상 배임 요 부분을 또 보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같이 볼까요? 대장동 민간업자 특경법상 배임죄 1심 무죄, 항소 포기로 이 대통령도 무죄 선고가 날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1심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특경가법상 배임이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정진상 실장도
사실 이게 같은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무죄가 났다고 한다면 관련된 첫 번째 이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앞선 판례를 좀 보고 지금 마찬가지로 무죄가 나오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김상일 위원님.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려고 1심의 특경법상 배임 부분은 무죄를 확정 지은 거 아니냐라는 게 여권의 주장입니다. 글쎄요, 저는 뭐 정치적인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부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독립된 재판부이기 때문에 꼭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것이 뭐 무슨 그 3심까지 가서 판례로 확정이 됐다거나 그러면은 뭐 완전히 따르겠죠. 네. 근데 좀 1심의 선고기 때문에 다른 재판부에서 1심 재판부의 것을 참고는 하겠으나 그것을 따른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점에서 그런 주장이 정치적인 주장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영향은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안을 국민들이 보면은요, 너무 헷갈리실 것 같아요. 일관성이 있느냐, 우리 뭐 김광선 변호사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야가 지금 일관성이 없잖아요. 예? 윤석열 구속 취소 사건에 대해서도 입장이 다르고 지금은 또 입장이 바뀌어버리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는 검찰에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건이 있었을 때 내부적으로 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했는가. 윤석열 구속 취소 사건 때 논의를 해서 그다음부터는 그러면 시간 단위로 안 하고 일 단위로 하나요? 이게 국민들이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 있는 기관들은 이런 논란 있는 건이 발생을 하면 네. 이걸 제도화시키든지 해야 되는 거지. 이걸 제도화시키지 않고 계속 이렇게 건건이 논란이 되게 만드니까 국민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사실 좀 완곡하게 말씀을 주시긴 했습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때 항고를 하지 않았고 지금에 와서는 정권이 바뀌고 지금에 와서는 또 이 사안에 대해서 항소를 하지 않고 그러니 정치검찰이라는 얘기 듣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을 완곡하게 하신 걸로 좀 이해가 됩니다. 여권에서는 이거 방탄 목적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러면서 이 드는 내용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또 들고 있어요. 그 얘기를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검사들이 되도 않는 거 기소해가지고 무죄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면책하려고 상고하고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고통 주는 거 아니에요. 3명의 판사가 무죄라고 한 거를 3명의 판사가 뒤집어가지고 유죄로 바꾸는 게 타당합니까? 네, 김진욱 대변인님. 지금 마침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지난 9월이었었나요? 했었던 요 얘기가 사실 가이드라인이었던 거 아니야? 라는 게 또 여권의 시각이에요. 뭐 이 사건이 이렇게 판단이 날 걸 미리 알고 가이드라인을 주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도 사실은 일반적인 사안 아닙니까? 1심에서 저희 무죄를 확정을 받았는데 그것을 검사들이 다시 재항고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면 그 누구를 위한 항소인가라는 기본적인 문제 제기는 하실 수 있는 거죠. 뭐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은 아니라는 걸 저는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검찰이 그동안 무분별하게 또 그냥 기계적으로 항소해왔던 그런 과거의 관례적인 부분을 답습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자성적 목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건에 대해서도 아마 담당 수사팀의 의견과 또는 대검 이 지휘부의 의견이 달랐을 수 있다. 그러나 달라지는 이 환경들 속에서 제도의 변화를 네. 맞춰가자고 하는 취지에서 대검의 수뇌부가 이 항소를 자제하는 것 이런 것으로 바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팀도 수용하고 또 존중해야 할 필요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 그리고 이걸 뭐 반발을 넘어서서 집단적인 반발 움직임까지 일어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기강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대검에서 감찰을 하든 뭘 하든 뭐 필요한 조치는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미리 결과를 알고 가이드라인을 줬다라는 것이냐 말이 안 된다. 오히려 대검의 항명을 강하게
조치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윤주진 위원님. 예,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본인만 재판이 중단되어 있지 사실상 본인이 몸통으로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재판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서 조금이라도 1심에서 유리한 판이 나온다면은 거기서 재판이 멈추거나 아니면은 검찰은 항소하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겠습니까? 법률가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본인의 공직선거법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2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항소를 해서 대법원에 갔고 결국은 대선 직전에 유죄가 확정되는 그런 사례를 본인이 너무나 악몽같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꼭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일종의 지금 대통령으로서 가이드라인을 줬다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가이드라인이 나왔기 때문에 법무부와 그다음에 대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공포 분위기를 만든 것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다. 국민들은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윤주진 위원님 말씀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 아닌 지시를 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인 건데 여기에 대한 지시 논란, 여기에 대해서 이거 내가 결정했어라고 손들고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기사 같이 볼까요? 총장 대행 노만석 법무부 의견도 참고해 제 책임 하에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라고 검찰총장 대행 노만석 대행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사실 이 제목 자체도 살짝 좀 눈길에 가는 부분이 노만석 총장 대행이 아니라 총장 대행 노만석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일단 노만석 대행이 결국 제가 책임지고 결정을 한 겁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건데 정확한 입장문을 좀 같이 보죠. 통상의 주요 사건처럼 법무부 의견도 참고를 했다. 그런데 내가 항소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내가 판단을 했다. 그리고 내 책임 아래 중앙지검장이랑 같이 협의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보면 법무부 의견은 참고만 했지 내가 한 거고 중앙지검장이랑 같이 얘기한 사안이에요 라는 건데 서울신문 같이 볼까요? 오늘의 서울신문 1면입니다. 검찰총장 대행 중앙지검 협의, 중앙지검장 대검과 의견 다릅니다. 라고 입장을 냈어요. 지금 이 노만석 대행이 입장을 밝히고 약 1시간 20분 뒤에 바로 추가 입장이 정진우 지검장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같이 보시죠.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되고 존중돼야 한다. 근데 나는 중앙지검의 다른 의견을 설득을 했지만 내가 설득을 관철시키지 못했다. 나는 의견이 다르다. 하지만 따른다. 대신 나는 그만둔다. 라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김광선 변호사님. 최종 판단은 그럼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검찰의 자체 판단인 겁니까? 결과는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죠. 노만석 대행이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게 말은 하지만 거짓말이라고 보신다. 그렇죠.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협의가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중앙지검에서는 우리는 항소하겠다고 하는데 끝까지 노만석 대행이 항소 포기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포기했다는 것이 정진우 전 중앙지검장이잖아요.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노만석 대행의 이 얘기가 나오기 전에 이미 사퇴를 했어요. 사퇴를 한 이유는 이제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퇴하고 나서 노만석 대행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내가 어쩔 수 없이 수용했다. 의견이 달랐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까 그 민주당 원내대표가 정치검찰의 망동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친문 검사들, 그다음에 윤 정부 때 친윤 검사들, 현재 친정부 검사들이 사실 이제 검찰을 망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노만석 총장 대행 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검찰이 폐지되는 것은 자업자득이라고 했잖아요. 자기도 검찰 수뇌부 아닙니까? 자기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검찰 폐지되는데 앞장선 사람 아닙니까? 그래 놓고는 저렇게 정치검찰 행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제 많은 검사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저 노만석 대행이랄지 친문검사들이랄지 친윤검사들의 몇 명에 의해서 정치의 오염물을 검찰에 튀기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검찰이 그래서 이제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죠. 그래 놓고는 모르겠어요. 뭐 총장을 하고 싶어서인지 모르겠는데 검찰을 저격하고 뭔가 정권의 어떤 앞장서서 하는 저런 모습이 오히려 중앙지검장은 뭐 면피했으니까 비판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퇴라도 하잖아요. 노만석 대행은 뭐에 이렇게 집착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세게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김광삼 변호사님도 검사 출신이신데 이러니까 정치검찰 얘기 듣는 거 아닙니까? 지금 왜 정치권의 이 물을 여기까지 튀기는 겁니까?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셨는데 말씀하셨죠. 말씀 중에 얘기가 나왔죠. 사실 이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먼저 사의를 표했고 그 뒤에 노만석 대행이 입장을 밝히니까 나랑 같이 합의한 거 아닌데요? 라고 추가적인 정진우 중앙지검장의 입장이 나왔다라는 건데 그 일정 표대로 좀 같이 볼까요? 순서는 이겁니다. 사실 검찰총장 대행 입장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1시간 한 39분, 1시간 한 19분 뒤에, 대략 한 1시간 20분 뒤에 중앙지검장이 나는 합의 안 했는데요. 나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설득하려고 설득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책임지고 그만두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부터 오늘 일정입니다. 오늘 잠시 뒤에 대략 한 8시 20분에서 50분 사이에 노만석 대행이 출근을 보통 합니다. 때문에 이때 출근하면서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 더불어서 오늘 10시 30분에 이거는 예고가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늘 출근길에 도어 스태핑을 할 거다라고 이미 언론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뭔가 얘기가 나올 거다라는 거죠. 일단 여기부터 좀 보죠. 김상열 위원님. 일단 노만석 검찰총장은 어제 입장이 나왔는데 그 뒤에 정진우 지검장이 아닌데 반박이 있었거든요. 네. 오늘 출근길에 어제 상황에서 더 나아간 뭔가 입장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이 사안이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네. 왜냐하면 국민적인 관심이 있고 정치적인 입장이 다른 이견이 있는 사안들은요. 다 이래요. 그럼 이런 사안이 벌어질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결정이 난 걸 가지고 싸울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어떻게 제도화할 것이냐라는 이야기하는 게 저는 건설적이라고 봅니다. 이거 뭐 되돌릴 수 있습니까? 마냥 싸울 수 있습니까? 다 아니잖아요. 자, 근데 보십시오. 합의하고 협의하고 같습니까? 협의는요, 의견을 묻고 최대한 존중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나 최종적인 결정은 누가 하죠? 권한을 가진 자가 하는 겁니다. 그게 협의예요. 그럼 노만석 대행이 나 충분히 얘기를 듣고 충분히 고민을 했어. 그렇지만 내가 책임지고 나 이거 한 거야. 내가 역사적인 평가와 정치적인 책임을 내가 짓게라고 얘기하면 그걸 존중하는 것이 맞죠. 단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런 걸 사안별로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이런 사안이 지난번에도 윤석열 구속 취소 때 있었잖아요. 사회적으로 이런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싸우면은 굉장히 사회적 비용이 크니 이번에는 그럼 이걸 계기로 제도화 시켜내자. 구속 포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항소 포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항소를 포기하면은 불이익이 분명히 있어요. 어떤 게 있습니까? 판례가 명확해지지 않는다는 점. 그다음에 또 더 따져봐야 될 죄 혐의가 있다면 그걸 따질 수 없다는 점. 그리고 형량은 늘어날 수 없고 줄기만 한다는 점이 있어요. 네. 그렇지만 국민의 이익의 관점에서 보면 아니 저렇게 막강한 권력이 수사를 해서 못 밝힌 거를 또 재판하고 또 재판을 하면 제가 그 재판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국민 전체에게 가는 또 이익이라는 건 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결정된 거 지금 어떡하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싸울 게 아니라 앞으로는 사회적 비용과 정치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니까를 논의하는 게 훨씬 건설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국민들이 보기에 혼란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지만 엎질러진 물이니 그 다음을 얘기해야지 언제까지 여기에 천착해서 있을 거냐라는 말씀이에요. 윤주진 의원님 짧게.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하더라도 누가 엎질렀느냐를 따지는 것이 후속 과제입니다. 그래야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대안을 제대로 마련할 수 있고요. 이 과정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압박을 가했는지 대통령실이 뒤에서 배후로 조정을 했는지를 밝혀내야만 제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1심 재판부가 법리에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3심제를 두고 있는 거예요. 판사들이라고 해서 전지전능한 게 아니잖아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즉시항고와는 완전히 문제가 다른 것이 그때는 즉시항고를 하지 않더라도요. 다음 재판부가 다시 구속을 시키거나 많은 재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요. 여기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순간 다 게임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요. 이번 사건의 배후 누가 권력을 움직였는지를 반드시 밝혀내야 됩니다. 아니 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싸우지 말라는 거지. 싸워가지고 이기고 지는 싸움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말을 하기 시작하면 안 싸울 수 있나요 또? 이견을 말하는 거는 제도화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충분히 그 속에서 그 싸움이 이기고 지고의 싸움이 아니라 결론을 내는 싸움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 재판은 구속 취소 그 항소 포기하고 다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역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립된 재판부에서 또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려요. 네. 지금 양쪽의 얘기는 팽팽해요. 근데 지금 얘기는 결국 노만석 대행이냐 아니면 더 그 위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탄을 위한 대통령실이 나선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동아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의 대통령실 이 지시 없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밑줄 친 부분 같이 보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대통령실에서 시작된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이 이번 항소 포기를 두고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공소 취소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선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이 이 대통령의 재판을 사실상 중단을 했는데 굳이 공소 취소 또 재판 중지법 이런 걸 검토할 이유 자체가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붙였다는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한테 불기소 처분을 내렸을 때 가만히 있던 검찰 내부가 지금 반발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김광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안이 다르죠. 사안이 다르다. 네, 물론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고 봐요.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 사안과 그 사안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잖아요. 항고해가지고 서울 고검 갔지 않습니까? 서울 고검 가가지고 재규소명이 나오면서 특검이 만들어지면서 수사 다시 했잖아요. 이 사건은 항소를 포기하면서 배임죄랄지 그런 무죄 여부, 추징에 관련된 부분이랄지 이런 것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항소심 가서 결국 대장동의 일당들만 항소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항소심은 대장동 일당들이 유리해질 수 있는 재판만 하는 거지 불리해 줄 수 있는 재판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거 자체를 김건희 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과 비교하면 안 된다. 더군다나 그거에 대해서는 항고했잖아요. 이거 항소 못했잖아요. 항소를 막았잖아요. 그렇지만 그 당시 불기소 처분에 항고는 막을 수가 없었고 올라갔잖아요. 네. 결과적으로 수사받고 기소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이걸 자꾸 비교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일단 대장동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1심 판결 나온 거 아니에요? 대장동 일동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징역 8년씩, 6년씩, 4년씩, 5년씩 받았어요. 네. 근데 왜 민주당이 왜 대장동 일당을 옹호하는지 이해를 모르겠어요. 왜 그 범죄자들을 옹호하죠? 중죄를 지은 범죄자들을 왜 옹호하면서 계속 그 수사를 했던 검사들 욕하는 거예요. 수사한 검사들은 친윤 검사도 비판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1심에서 유죄 판결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유죄 판결 나왔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대장동 편을 드는지 대장동 일당 편을 드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네, 저희가 갈 길이 멀어도 또 이 평을 또 살짝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김진욱 대변인. 왜 민주당 옹호를 하느냐 뭐 이런 얘기거든요. 민주당은 저 대장동 그 사건에 관계된 5명에 대해서 전혀 옹호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옹호할 생각도 없습니다. 이미 저 5명은 1심 재판부에 의해서 실형이 선고되었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지금 저 5명에 대해서 죄가 없다고 얘기하거나 또는 저 5명이 형을 받은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왜 이 검찰이 하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럴 만한 이유가 존재한다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지 저 5명에 대해서 죄가 없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지금 1심 재판부로부터 받은 형량이 과도하다거나 또는 그 형벌이 무죄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유죄가 나온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근데요, 강압적으로 항소를 포기하게 만들었잖아요. 네. 결과적으로 대장동 일당이 항소심에 유리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게 도와준 거죠. 또 원내대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지금 뜨거운데 사실 이 내용은 아마 오늘 이제 국회가 열리고 오늘 이제 시작이 되면서 아마도 하루 종일 뜨겁게 여야 간 공방이 말들이 오갈 사안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죠. 사회적 예의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대표 당선 직후 김건희에 간 명품백 김기현 사회적 예의 차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여사의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압수수색 중에 이걸 찾으러 간 거냐 아니면 다른 걸 찾다 보니까 명품 손가방이 하나 나왔다. 바로 이거죠. 바로 이 손가방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서 같이 발견된 메모가 뭐였느냐. 김기현 의원을 당선을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취지의 메모가 같이 발견이 됐다라는 건데 이 가방, 본 것 같기도 한데 싶죠? 김건희 여사가 들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모습 잠깐 같이 볼까요? 네, 사실 지금 영상으로 보신 이 가방이 중가방이 바로 그 가방이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아니 실제로 중가방보다 김 여사가 든 가방이 더 크다. 바꾼 것 같은데라는 뭐 이런 얘기도 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가 뭔지 좀 더 이제 확인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쨌거나 가방을 김기현 의원 쪽에서 김기현 전 대표 쪽에서 준 건 맞다라는 건 확인이 된 게 김기현 의원이 어제 그제 입장문을 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2023년 3월 당대표 선출된 뒤에 아내가 김건희 여사한테 클러치백을 선물을 했다. 사회적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적 예의 차원의 인사였고 2023년 3월 선출된 뒤에 줬다. 그렇다고 한다면 2022년 G20 때 들었던 건 우리가 준 건 아니다라는 얘기가 또 되는 거기도 하죠. 근데 어쨌거나 사회적 예의 차원이었다라는 건데 경향신문 오늘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같이 볼까요? 당선 감사 선물 사회적 예의라는 거예요. 네, 윤주진 위원님. 당선 감사 선물은 사회적 예의냐라는 질문입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호의와 네. 어떤 대가성 거래의 경계를 긋는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김기현 대표가 당시에 이제 대표가 된 과정에서 사실 누가 보더라도 윤심이 작동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그 당시에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주저앉히고요. 다른 친윤 주요 인사들의 출마도 교통정리가 됐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노만석 대행이 출근길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근데 지금 보신 것처럼 기자들이 상당히 대기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출근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빠르게 지금 들어간 모습입니다. 노만석 대행의 추가 입장은 출근길에 따로 없었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 지금 노만석 대행은 그냥 들어갔습니다만 잠시 뒤에 한 2시간쯤 뒤에 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나는 출근길에 얘기를 하겠다라고 고지를 먼저 했기 때문에 정 법무부 장관의 얘기가 나오면 저 MBN에서도 라이브로 직접 연결해서 물을 수 있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말씀 나누던 이 윤주진 위원님 말씀 이어가 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윤 대통령 부부에게 나름대로의 성의를 표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그게 하필이면 어떤 김건희 여사의 이미지를 오히려 안 좋게 만들 수 있는 가방의 문제였다라는 것이고 얼마든지 사실은 상당히 품격 있는 의미 있는 선물을 준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김건희 여사의 금고와 가방, 그 장롱 안에 네. 무엇이 들어있는지 다 속속들이 밝혀질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겠죠. 근데 저는 어떤 대가성 거래였다기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성의 표시의 차원이 맞았을 것이다. 다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상당히 지금 국민들 보기에는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 그런 프레임에 딱 걸려드는 아주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성의 표시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김광선 변호사님. 네. 지금 이 가방의 가격이 100만 원대라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100만 원대를 또 성의 표시로 볼 수 있는 것이냐라는 문제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사유직 지위와 네. 이제 부의 정도 이것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청탁금지법에는 1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이제 공직자가 받은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에 처벌하도 되어 있는데 배우자가 받으면 이제 처벌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긴 해요. 그렇지만 이게 윤 전 대통령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 알선수재랄지 또 뇌물죄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이 그 전당대회에 굉장히 개입한다는 그런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그 나경원 의원 쫓아냈고 이준석 의원 징계하고 그다음에 또 안철수 의원이 또 떠오르니까 안철수 의원 쫓아내고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아주 지지도가 낮던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가 된 거예요. 네. 그때는 아마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각할 거예요. 저건 윤심이 작동한 결과고 어떻게 보면 그 과정에 있어서 막 룰까지 고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의롭지 못한 아주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지금 100만 원짜리 클러치백을 줬는데 이제 그 가격이랄지 지위에 보면 호의적으로 줄 수도 있겠다고 하겠죠. 근데 거기에 메시지가 뭐죠? 당선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 자체는 당신 부부가 우리를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당대표가 됐다. 고맙다는 이야기 때문에 호의일지 몰라도 이것은 대가성이 있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걸 가져오면 당연히 거절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굉장히 특검에서 문제 삼고 있지만 이런 명품백을 그냥 주는 대로 받아가지고 결과적으로 김건희 씨의 지금 어떤 지금이 굉장히 곤혹한 상황이잖아요. 네. 지금 말씀은 100만 원이 넘는다고 해도 사회적인 지위나 어떤 재산 정도에 따라서 성의로도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긴 하셨거든요. 김준욱 대변인님. 글쎄요. 그러면은 그동안 저희들은 어떤 사회적 예의를 다 하지 못해왔구나라는 반성을 또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과연 대통령의 부인이 전당대회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도와줘야만 이렇게 예의적으로 이 명품백을 선물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말씀 드리고, 당시에 이 권성동 그 의원이 출마를 유력하게 한다고 해서 이 통일교에서 당원들을 집단으로 가입시키고 권성동 의원을 밀려고 했다가 권성동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함과 동시에 이젠 누구로 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과연 그 당시에 누구를 그럼 지목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궁금증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통일교와 김건희 씨와의 관계 지금 계속해서 밝혀져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또 이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단순하게 호의냐, 예의 차원이냐, 이 선은 이미 넘은 지가 너무 오래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왜 갑자기 우리를 예의를 다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드는 거냐라고 지금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근데 이런 의문도 들 수 있는 게 윤주진 위원님. 예. 당선 감사 선물이 사회적 예의라고 한다면 예. 그러면 역대 당대표에 선출된 사람들은 다 사회적 예의를 그럼 그동안 지켰다는 얘기냐? 그동안 이런 선물이 갔었다는 얘기냐? 라는 질문이 이어질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없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일반 기업만 하더라도요. 네. 어떤 승진을 한다든지 뭐 주요 고위직에 이제 인사가 됐을 때 윗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윗사람의 배우자에게 나름대로의 어떤 호의를 표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만약 예를 들어서 과거에 민주당이라 하더라도요. 민주당 대통령이 있고요. 네. 민주당 소속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가 있습니다. 네. 자, 당대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대통령 배우자와 함께 넷이서 뭐 부부 동반으로 식사를 할 수도 있겠죠. 네. 초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빈손으로 갈까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사회 통념의 어떤 문제인데요. 다만 그것이 지금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이 속속들이 공개가 되고 있잖아요. 이 과정상에서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도 이걸 줬네. 네. 이게 지금 국민적인 지탄을 받을 만한 것이죠. 그리고 간 게 과일이나 다른 거였으면 상관이 없는데 가방이었기 때문에 문제다. 고가이고요. 또 네. 근데 김 여사 이걸 거절하는 게 맞는 거죠. 그것이 맞는 건데 사실은
꼭 김기현 대표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일반 기업이든 사실 이런 사례는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뇌물이나 어떤 청탁으로 가져갈 문제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죠. 네. 김상일 위원님. 네. 이거는 메모도 발견됐잖아요. 당선 고맙다고. 그러면 이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친 거에 대한 감사 표시로 봐야 되고, 그것은 선거법을 사실상 위반한 겁니다. 단지 당대표라는 것이 공직이냐라는 논란이 있는 것 뿐이고요. 공직이 아니더라도 선관위에서 관리를 했다면 이건 공직선거법이 준용이 돼서 불법인 거라고 저는 보고, 그리고 국민의힘의 선관위의 규정을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해서 잘 네. 모르겠으나 그 규정에도 저는 어긋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분명하게 불법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징계 수위가 법으로 처벌할 것이냐, 당의 법으로 처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뿐이고, 네. 이것을 메모도 발견이 됐는데 대가성이 아니고 또 사회적인 얘기다. 그리고 일반 기업하고 비교하는 건 전혀 맞지가 않아요. 정당이 일반 기업은 아니거든요. 국가의 세금이 들어가는 공적 기관입니다. 공직이 아닐 뿐이지. 네. 그러면 저는 웬만하면 모든 것은 공적 기준에 준해서 준용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불법에 가까운 일이다라고 봅니다. 네. 근데 사실 이런 의문이 드는 게 김광세 변호사님. 일단 인과관계가 이 명확하게 되려면 사실 가방을 먼저 받고 그리고 선출이 되면 좀 더 인과관계가 분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출이 되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차원의 메모와 이 가방이 발견됐다고 하는 게 난 진짜 그냥 고마워서 그런 거지 대가성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게 법으로 의율이 될 수 있는 부분이냐. 왜냐면 김기현 의원도 또 판사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이제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따질 네. 것 없이 이건 아주 잘못된 행위를 한 거죠. 그쵸. 그런데 이제 뇌물죄로 보면 사후수리죄가 있어요. 이게 뭔가 행위를 해주고 나중에 돈 받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사후수리죄는 안 될 거지만 구조상은 거의 똑같다. 그러면 도와주지 않았는데 도와줘서 고맙다고 하겠느냐. 물론 이제 의례적으로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았어도 도와줘서 고맙습니다라고 네. 마음에 없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사전이 됐건 사고가 됐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명품백을 선물을 했는데 당선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해서 준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대가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사후 뇌물죄라는 것도 있다라는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사람의 주목해보는 시간, 아침엔 피플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인물, 윤석열 전 대통령이죠. 왜 나왔느냐, 기사같이 볼까요? 윤 재구속 109일 동안 영치금이 6억 5천이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대통령 연봉의 2.5배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네. 지금 109일이라고 한다면 대략 한 4개월이 채 되지 않는 거죠. 4개월이 되지 않는 동안 얼마가 들어왔느냐 그래프로 같이 좀 보죠. 네. 109일간 6억 5,725만 원 이렇게 따진다고 하면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602만 원 정도가 영치금으로 지금 들어온 거고요. 입금 횟수로 해서 나눠보니까 입금 횟수가 만 한 3천 건 정도 돼요. 그러면 하루 평균 한 117건씩 들어왔는데 회당 한 5만 1,000원 정도로 입금이 됐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지금 뭐 이런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금액으로만 본다면 제목에 나와 있죠. 뭐 연봉보다 나은데라는 얘기가 지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김광사 변호사님, 네. 영치금도 세금을 물리는 겁니까? 세금 안 물리죠. 아, 그런데 영치금 자체를 네. 저렇게 많은 영치금을 받았는데 어디다 썼느냐 이게 굉장히 관심인 것 같아요. 이제 그 돈을 이제 변호사 선임한데 썼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영치금 한도를 좀 둬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쓸 수 있는 건 한도가 있는데 400만 원이 넘으면 그냥 본인의 개인 계좌로 보내주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정치인들할지 이런 사람들이 뭔가 범죄를 저지르고 구치소에 있는데도 결과적으로 자기의 어떤 강성 지지자들에서 돈을 버는 그건 잘못된 거 맞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아직은 법에 규정이 없어서 사각지대긴 하지만 그런 제도적 어떤 허점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규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영치금은 세금도 없다. 결국 이 돈이 어디에 쓰이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또 하셨어요.
멜라니아 여사입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나온 적은 있었는데 피플에 멜라니아 여사가 나와서요. 멜라니아 여사는 왜 나왔는지까지 보시죠. 멜라니아 여사가 이번에 폭스네이션이 이 수여하는 올해의 미국 애국자에 선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왜? 아동 인권을 위한 이 국제적인 활동을 많이 해왔다라는 건데 보통 영부인들이 뭐 그런 인권이나 아동에 대해서 이런 해외 이 활동을 많이 하긴 하는데 근데 또 여길 보면은 이 상을 작년에 받은 사람이 누구더냐? 트럼프 대통령이었다라는 거죠. 김진욱 대변인님. 그래서 이 상이 권위가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 상을 수여한 곳이 폭스뉴스의 자회사인 폭스네이션 아닙니까? 폭스뉴스는 뭐 잘 알다시피 그 트럼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또 지금 폭스뉴스의 트럼프 대통령의 며느리가 앵커로 가서 활동하기도 하고 또 국방부 장관도 폭스뉴스의 앵커 출신이시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집안과는 그 아주 가까운 관계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멜라니아 여사가 이번에 이제 애국자상을 받았는데 네. 멜라니아 여사는 아시다시피 미국 태생은 아니시잖아요. 슬로베니아 태생이신데 2005년도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결혼하고 2006년도에 미국 국적을 취득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한 20년 차의 미국인인데 애국자상을 받았기 때문에 남다른 감회가 있으실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이런 상을 받은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따로 평가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원체 폭스와 남다른 친밀감을 좀 자랑하지 않았었느냐라는 좀 그런 말씀이에요. 네, 하지만 이 상에 대해서의 권위는 대외적으로 인정받기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분명히 들긴 하네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컨닝과 해킹입니다. 무슨 얘기냐? 기사 같이 보시죠. 연대 600명 강의 대규모 컨닝 의혹. AI 시험에 들다라는 겁니다. 이때 무슨 얘기냐? 연대에서 600명이 듣는 이 대규모 강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시험을 온라인으로 본 거죠. 근데 온라인으로 보면서 컨닝하지 않도록 교수가 이거 손이 다 보이게 모니터, 이 컴퓨터 이 화면이 보이게끔 다 하고 그리고 시험을 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대규모, 여기 나와 있죠. 커뮤니티에 190명이 컨닝을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말해봐요. 컨닝한 사람 손 들어봐요. 라고 하니까 190명이 손을 들었지. 사실상 190명 플러스 알파면 알파지 마이너스는 아니었을 거다라는 거죠. 최소 3분의 1은 컨닝을 했다라는 건데 근데 이게 김진욱 대변인님 제가 알기로 또 겸임 교수를 또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요즘에 이 대학생들이 이 어떤 기기들이 발달되는 과정들 속에서 너무나 어떤 윤리적인 부분이 좀 무너져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들을 오늘 확인한 것 같은데 600명이 대규모로 강의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을 감시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또 이 담당 교수님께서도 그런 점들을 우려해서 특히 이 과목이 AI와 관련된 과목을 그 과목을 강의하는 상황이었고 이 시험 자체를 개인적으로 보게끔 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컨닝을 했다. 그리고 그 컨닝의 방식이 AI를 활용하는 방식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부정행위가 명백한 만큼 이 상황에 대해서도 심각한 점을 심각하다는 점을 좀 인식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비대면 시험이라고 하더라도 이 뭔가 이 교수님께서 비대면 시험을 치를 때는 다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다른 그 자료를 활용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본인이 양심껏 본인의 능력을 거기 시험 답안지를 작성하는 데에다 활용하라는 측면을 강조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약속을 어긴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한 책임을 좀 져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의 말씀입니다. 명백한 책임을 좀 질 필요가 있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조선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네, 온라인 시험 중 자꾸 딴 데를 보더라라는 거죠. 연대 학생들 집단 AI 컨닝을 했다라는 건데 해당 이 수업의 교수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크게 나온 거 좀 볼게요. 자수를 하는 분에 한해서는 중간고사 성적만 0점 처리를 하겠다. 근데 끝까지 발뺌을 하면 유기정학을 추진하겠다. 부정행위와 아주 끝장을 볼 생각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연대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보통 스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똑똑한 아이들 대체 왜 이런 거야? 너무 똑똑해서 이런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죠. 이런 식으로 AI를 활용하면 안 된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 AI가 지금 단순히 뭐 대학가에 파고들어서 이게 진짜 실력인지 아닌지 컨닝에 활용되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아예 북한 해킹 문제까지로도 좀 번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같이 좀 볼까요? 이거죠. 북한이 AI를 이용해서 가상의 신원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해외 IT 업계 지금 이 사람 뽑아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람을 모으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기술 평가를 합니다라고 하면서 야금야금 이 기술을 뽑아가는 북한의 해킹도 AI를 통해서 굉장히 좀 고도화돼 가고 있다라는 건데 윤주진 위원님, 이거 AI 어떻게 해야 되나 싶습니다. 저는 근데요, 아까 연세대학교 사례를 다시 말씀드리면 네. 이제 우리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그건 컨닝이 아니에요, 이제. 예, 앞으로 더 심해질 건데요. 네. 정말 시험 볼 거면요, 문 싹 다 닫아놓고요. 네. 휴대전화 다 수거하고 전자기기 다 빼고. 종이에 쓰게 해야 됩니다. 암기형 시험은요. 네. 아마 이제 이게 비대면이 된 거는 컴퓨터로 작성을 해도 아마 그랬을 거라고 저는 추측이 돼요. 마찬가지로 이제 AI는요, 그냥 우리의 삶에 녹아 있는 것이고, 저도 박사과정 수업을 듣는데요. 네. 저는 교수님께서 아예 컨닝하라고 합니다, 그냥. 아. 예, 그냥 AI 다 쓰세요. 네. 다 써서 좋은 것만 가져오세요. 오. 예, 오히려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것이고요. 네. 지금 범죄, 지금 이 캄보디아 사태도 마찬가지지만 얼굴을 합성해가지고 남잔데 로맨스 스캠이라 그래가지고 여자처럼 얼굴을 네. 만들잖아요. 이제는 모든 것에 AI가 침투하기 때문에요. AI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 영상은 이 사진은 AI로 생성된 것입니다라는 거 보이시죠? 항상 그걸 예. 표기를 해야죠. 자, 내년 되면요. 네. 이 영상은 AI로 제작된 것이 아닙니다가 붙을 겁니다. 아하. 이제는 AI는요, 우리 삶에 모두 녹아 있고, 특히 범죄, 보이스피싱, 저는 앞으로 금융 해킹도 상당히 커질 거라고 보거든요. 이제 우리가 AI를 완전히 우리 삶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네. 또한 그렇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쇼킹한 말씀이었어요. 나중에 보면 이 영상은 AI가 만든 게 아닙니다를 표기를 하지 엔간한 건 다 AI가 영상을 만들 거다라는 건데 근데 사실 북한 해킹을 통해서 뭐 이런 기술 평가도 그렇고요. 문제는 이런 이 북한 해킹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스마트폰, PC, 우리가 흔히 일상으로 쓰는 카톡까지도 다 침투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에 대해선 김상일 위원님, 네. 지금 국회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약간 고문적인 역할도 제가 해주시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국회의 논의가, 입법의 논의가 이걸 좀 따라가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네. 그 공공 조직들이 전부 다 사회 흐름을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예. 자, 지금 우리 윤지준 그 위원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런 것들은 막을 게 아니라 적응하게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이버 세상에서는 사이버 시큐리티를 공부를 하고 어떻게 막을 수 있고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하. 저 시험의 경우도 저는 교수님이 저는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아니 비대면으로 보고 그 환경을 다 제공할 거면 그 환경에서 시험을 치게 하든가 아니면은 그 환경을 다 막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뭐라 그러죠? 와이파이라든가 이런 온라인을 다 끊고서 뭐 시험 볼 수 있는 환경으로 아예 하든가. 네. 아니 이런 식으로 해야지 저렇게 뭐 해놓고서 뭐 부정행위를 이제 와서 가려내겠다? 저는 그건 안 맞다고 보고요. 차라리 AI를 쓰고 저렇게 낸 사람들과 네. 안 쓰고 낸 사람들이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차라리 마련하는 게 더 낫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회가 바뀌잖아요. 네. 사회가 바뀌는 데 대한 교육이 저는 절실하다고 봅니다.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대로 그다음에 재교육 대상자는 재교육 대상자대로
그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교육을 고민해야 할 때다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해요. 예. 지금 두 분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오히려 풀어주고 완전히 풀어주고 어느 정도 선에서 기준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이거는 좀 오히려 약간 뒤처지는 대응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저희가 AI가 이 완전 일상으로 들어오면서 김광선 변호사님 사실 여기서 뭐 유기정학 얘기도 나오고요. 또 유기정학 맞으면 또 학생들이 또 항의하면서 맞고서 하고 막 이럴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AI 관련한 이 고소 고발 건수가 좀 늘어난 추세 아닙니까? 이제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보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이제 AI와 관련돼서 네. 이제 우리의 이제 실생활에 다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다 두 분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걸 인정을 해야 하는 건데 이제 이런 거 있죠. 자, 시험을 보는데 AI에 물어봐가지고 기계적으로 이걸 답했다. 그러면 기계적으로 답한 건지 거기에 자기의 어떤 창조성이랄지 그런 것을 부과를 시켰는지 이제 이걸 또 파악을 해야 하는데 그건 또 파악할 수 있는 것은 AI가 또 파악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AI로 다 해결을 하는 하하. 그래서 아마 그럴 거예요. 이제 AI가 사실은 아주 맞는 거 보이지만 그렇게 아주 완벽하지는 않거든요. 이제 나중에도 아무리 발달한다 하더라도 특히 인간의 어떤 창작성 그런 거와 관련해서는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AI를 이용을 하라고 완전 오픈을 하되 그게 베끼는 AI가 아니고 AI를 참조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네.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야겠죠. 특히 이제 대학교 시험이랄지 일반적인 창작에 있어서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일단 요 시험 자체는 교수가 손이 보이게끔 영상을 찍어서 같이 내세요 얘기했다는 얘기는 쓰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 기준이 분명히 제시가 됐었다라고 사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기준에도 불구하고 챗GPT나 뭐 AI를 썼다 그러면 문제는 문제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바뀐 패러다임도 분명히 참고할 부분이 있긴 있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